저는 사실은 작품과 전시가 만나서 이제 공적 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시 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공적 가능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이번 전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 내용은 저는 사실 성스러움보다는 세속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글들이 서로 좀 얽히고 설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그 긴장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꼭지는 공공성인데요. 공공미술이 밖에 나가서 공공성을 발휘했다면, 미술 제도 안에서 미술관은 어떤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풀고 싶어서, 제 작업을 좀 준비했습니다. 음, 사실은 저는 미술이 예술이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술은 언제나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고요. 작가는 그 사회 속에서 작가가 되는 것이고, 작품도 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 사회에서 보여지기 위함이니, 사실은 예술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허구고, 예술은 늘 사회적인, 역사적인 관계의 산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수용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봐도 작품의 의미가 수용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사실 의미가 확정이 되어야 그 작품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예술의 사회적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작업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업인데, 밀레드맨 유켈레스가 미술관을 청소하는 작업이잖아요. 미술관이 사실은 사회와 단절되어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화이트 큐브 같은 것인데, 아도르노라고 하는 미학자가 회칠한 무덤 같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작업이 미술관에 들어와서 마치 천마총처럼 부장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미술관은 한 가지 더 있었던 것이죠. 여성 노동자들의 젠더 노동을 통해서 유지되던 그 하얀 벽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묘하게도 어, 서양 미술가들을 보면 대부분 남성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성 미술가들을 복원하고 발굴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지만, 결국은 예술의 자율성 운운하던 것들이 결국은 옥시덴탈 가부장을 위한 공간이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이 결국은 시대와 독립적이거나 어떤 자율적인 것, 물론 예술의 자율성도 저는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리나 과학의 수단으로 미가 쓰였던 것들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아무리 미술의 자율성, 예술의 자율성을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조차도 사회적 산물 아닌가. 언제 예술이 사회와 또 동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하는 이제 의문으로 첫 장을 썼습니다. 그 사회로, 자율적인 예술이 사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두 번의 큰 호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이제 역사적 아방가르드와 네오 아방가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의 큰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술은 아방가르드가 사실 다시 길들여지잖아요. 그래서 몰락을 하게 되고, 새로운 아방가르드 정신을 가지고 튀어나온 것이 저는 공공미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작업이죠, 사실은. 리차드 세라의 이 기울어진 호라고 하는 작업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그 공공의 장소에 등장을 하고 철거가 된 장면이죠, 사실은. 저는 사실은 세라의 작업보다는 세라 작업이 철거된 것이 훨씬 더 저는 되게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철거 이후에 이제 그 공간이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존 에이언이 또 사우스 브롱스에서 설치했던 작업들이고요. 세라하고는 조금 다르게 주민 친화적으로 작업을 했지만,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철거가 되어버리고 말죠. 저는 작업을 설치하는 힘보다 철거하는 힘에 사실은 공공성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장소나 공공성의 권리가 작가가 이제 작업을 시해하듯이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성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그 주권이 그 시민에게, 공중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공중이 예술가 혹은 작가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 아방가르드의 힘,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전된 아방가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방가르드주의자가 예술을 일상으로 밀어넣고 그 일상으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예술에 충격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충격을 제공하는 사람이 작가였다면 사실은 공공미술은 그런 충격을 제공하려고 하는 작가, 죄송합니다, 작가 임내하는 분들에게 사실 충격을 돌려주는 역할을 이제 공중이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철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술계나 혹은 예술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던 그런 공중들, 퍼블릭들이 사실은 시민권 없이 예술계에 충격을 가하는 게 공공미술에서 일어났던 어떤 철거의 사건들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화마을에서 벽화가 지어지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술계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권리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뭐 그 장링낭시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몫이 없는 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권리 없는 존재들이 자신이 주권이란 말도 되게 웃기지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가장 재미있는 역전된 아방가르드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보시면 공공미술의 짧은 역사의 중에 사실은 그 뭐 주디스 바카 같은 사람도 말했지만 공공장소에 맥락 없이 풍덩 던져지는, 저는 그냥 뭐 플로바트나 플렁크 아트를 안 하고 그냥 풍덩 미술이라고 하는데요. 맥락 없이 던져지는 그런 어떤 예술 자율성의 마지막 흔적들이 공공장소에 그렇게 아무 때나 설치되는 일들, 그리고 작가들의 어떤 권위를 통해서 그냥 일반인들에게 작품을 하사하듯이 던져지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 공공미술의 가장 문제가 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공미술과는 좀 다른 형식의 공공미술이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공공미술, 특히 수잔 레이시 이후의 새 장르 공공미술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공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위한 공공미술, 공공기술, 그래서 공공미술이 아니라 이제 공공의 기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예술 아트가 가지고 있었던 택신회로서의 면면이 공공미술에서 다시 재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은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린 것과 다르게 참여에 기초한다. 우리는 이를 폭넓고 다양한 관객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하여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를 사용하는 모든 시각예술을 지칭한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게 수잔 레이시가 정의하는 새 장르 공공미술의 정의입니다. 그렇다. 미술이 일상의 공적 장으로 뛰쳐나오면서 미술은 자신이 사용하던 전통적 매체를 버렸고 거창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관행도 버려야 했으며 과정예술이 이제 이런 면면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이 주는 충격을 감내하기 위해 자신의 오만함 역시 버려야 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전된 아방가르드로서의 새 장르 공공미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다시 기술로, 아트가 이제 예술이 아닌 기술로 됐을 때, 다시 말해 미 또는 예술을 빙자한 생활의 기술로 회귀했다. 브랜드 뉴 예술의 등장으로 제도 변화가 생겼다. 제일 먼저 미술관이 달라졌다. 오래된 자신의 관행을 바꿔야 했던 것이다. 미술관 행사에 찾아가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단 전시를 진행한다든가, 그도 아니면 미술관 밖에서 진행된 일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새로운 기술, 아카이빙 같은 것들인데요. 을 구사해야 했다. 그에 따라 예술 지원 제도도 바뀌었다. 시민들이 다니는 장소에 작품을 설치하던 단순 관행을 벗어나 시민들과 소통하는 예술을 위한 공모사업도 하나둘 늘어갔다. 그렇다고 제도 변화가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한 것도 아니었다. 소위 선진국 컴플렉스에 빠져 시류 변화에 편승하여 뒤처지지 않으려 몸부림쳤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시류 때문에 현장과 실천도 변해야 했다. 사실 제도나 현장의 변화가 유행을 쫓아 적응하느라 정신이 좀 혼미했던 듯하다. 진정 공공성을 추구하려던 작가와 달리
브랜드 뉴 예술을 쫓는 각다기 작가들은 원래 공공예술의 정신을 버리고 단순한 모방과 유사품 생산으로 심지어 시대착오적 풍덩예술을 다시 소환하기까지 하며 자기 머리에 플라스틱 왕관을 씌우려 했다. 손도 마주쳐야 손뼉이 되듯 예술가의 허영 앞에서 찬사를 보내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던 각다기 관료들도 현장의 황폐함에 당연히 책임이 있다. 모범적 브랜드 뉴를 따라 해야 비로소 안심하는 관료 각다기들은 세금을 낭비할 통로를 즉각 모색했고 예술을 허영과 전시행정을 전율적으로 결합시켜 권력 유지라는 투명 아크릴 관으로 걸어 들어가 죽은 자신의 몸을 전시했다. 모쪼록 플라스틱 사용은 줄여야 한다. 사실 최근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홍경한 씨도 이야기를 했던데요. 우리 동네 미술 이런 것들이 사실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완전히 황폐화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 특정적이지도 공동체적이지도 않은 그런 공적 폐품들이 예술을 빙자해서 공공장소에 버젓이 꽂혀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여기서 누가 과감하게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요. 어린 소년의 마음으로 이 폐허의 폐허성을 당당히 고발할 그런 소년이 없을까? 저는 조금 고민을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어떤 건축가가 그런 식으로 설치된 공공미술을 공공장소에 이렇게 똥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차라리 저는 이렇다면 미술관이 그런 식의 풍덩 던져져 있는 그런 미술들만 서치해서 다시 한번 공공미술의 폐허가 된 공공미술들을 다시 한번 전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네 번째 제목은 이제 아니오로서의 공공미술인데요. 저는 사실은 공공미술을 전공했던 분들과 작가들과 2012년이었던가요?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공론장의 구조 변동과 관련된 주제로 공공예술로 제가 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불려갔던 이유가 제가 공공미술 하신 분들이 흔히 소통을 이야기하니까 소통 이야기하면 제가 원래 위리겐 하브마스로 전공을 해서 제가 그때 한번 끌려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학위를 받을 때 사실은 소통 강조하지만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불통이거든요. 불통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이 생기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 거죠.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소통을 거절하거나 소통을 거부하는 그 힘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새로운 공공성으로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근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제가 월터 미뇰로의 말을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월터 미뇰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사람은 혹은 사회는 설령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차이를 감안하면서 경청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혹시 서발턴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야트리 스피박의 말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공공성의 가장 문제는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A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더라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와의 대화라는 거죠. 근데 서발턴으로 이야기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순간 처벌을 당하거나 혐오가 대상이 되거나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까 월터 미뇰로 선생님이 말했던 차이를 감안해서 들어주지 않는 거죠. 공공미술의 공공성이 어디까지 끌어갈 수 있느냐. 한국에도 사실은 노숙인들을 눕게 하지 못하는 벤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공공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노숙인과 함께하는 벤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find shelter here. 여기서 이제 쉼터를 찾아라.
낮에는 This is bench라고 적혀 있고요. 밤에는 야광으로 This is bedroom으로 딱 적혀 있습니다. 비가 올까봐 이렇게 그 등받이를 올리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도시는 사실은 노숙인들을 배제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노숙인과 함께 이제 도시를 향유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벤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충분히 살리면서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는 말도 유니버셜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말들인데요. 누구나 그 공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 노숙인도 사실은 예술계 시민권을 가진 퍼블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배제의 퍼블릭이 이제 그 퍼블릭이 아닌 것들이죠. 사실은 여기 왼편에 위편과 왼편에 있는 장면들인 거죠. 미술의 퍼블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예, 사실은 저는 저 유니버셜 디자인의 사례까지 가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심사한 공공미술 그 우리 동네 미술 중에 하나는 벤치를 예쁘게 하겠다는데 그 자리에 노숙인들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노숙인 분들하고는 어떻게 연결될 거냐 하니까 노숙인들을 쫓아내신대요. 그게 무슨 퍼블릭이냐라고 제가 한번 그 대답을 돌려드렸는데 그 말 뜻조차 이해를 못하던 그런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되게 화가 많이 났는데 주디스 바카가 공공장소에 대포 놓기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미국의 공원에 대포를 놓았다면 그 대포를 다들 좋아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그 대포가 흑인을 향해 발표했던 거라면 흑인들이 싫어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 원주민들이었던 인디언들 향해 발표됐던 대포였다면 그 공공성은 사실 백인들만의 공공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식의 싸움들은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저 같으면 공공장소에 대포를 놓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대포를 놓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장소에 설치되는 어떤 공공미술들이 얼마나 그 공공성을 시민들과 함께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아까 차이를 감안하면서 상대방을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내가 설치하는 작업들 혹은 내가 펼친 그 공공 작업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예민함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작업하지 못함으로써 미술의 공공성이 깨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음 제가 그 원고에는 한계, 경계, 임계의 공공성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한계, 경계는 사실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건데요. 자기를 성찰하는 그 성찰성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자기 반성을 칸트는 한계로서의 이제 비판이라고 합니다. 경계로서의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자기 반성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계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상대방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동등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공개하고 비판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이제 나의 합리성이나 이성이 훨씬 더 완벽해지니까 그런 식의 상호 비판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 소위 학계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양상들인데 이걸 경계로서의 비판이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에 12명 정도가 11명 정도가 참여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참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제 경계 비판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발턴이라거나 차이를 감안하면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발화자들, 말문이 막힌 사람들은 사실은 경계로서의 비판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더 공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제가 이제 쓰는 단어인데요. 임계의 공공성 혹은 임계로서의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까지 그 힘을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이 섣불리 완성된다기보다는 늘 그 완성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거를 감안하고 비판을 감안하면서 설치하면서 말문이 막힌 사람들을 말문이 열린 곳으로 끊임없이 초대해 나가는 것이
공공미술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잔 레이시 같은 사람의 공공미술은 그 발화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계속 초대했던 작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잘 아시는 작업들일 텐데요. 수잔 레이시의 크리스탈 퀼트라고 하는 작업들입니다. 저는 이 작업이 나름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젠더적 특성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말문이 막혔던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필라델피아지 싶은데요. 필라델피아에 있던 여성들을 불러가지고 이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저기 위에 서 있는 관객들이 이제 뭡니까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들을 불특정 다수가 듣는 거죠. 말문이 막혀서 발화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발화되면서 여성의 삶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인종적인 요소하고 결탁된 게 다크 마돈나거든요. 백인 남성 위주의 설치물이 있는 공원에 사실은 다인종 여성들이 이제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조각으로 서게 돼 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발언권이 없던 존재에게 발언권을 주면서 이 소통들을 공적인 어떤 효과를 가지고 나가는 작업들로 기획한 게 저는 수잔레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프레제트나 이런 어떤 장면들에서 보시다시피 투표권이 없던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좀 더 민주적이고 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면 퍼블릭이라고 하는 가치들은 원래 권리가 없던 사람들이 권리를 찾아 나가는 작업들, 몫이 없는 자들이 사실 자기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음성을 계속 부여하도록, 이마누엘 레비나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주체의 사과를 통해서 타자를 받아들이는 환대라고 하는 말들을 쓰는데요. 저는 환대보다는 사실 약간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요. 원래 레미나스도 유대교 신학의 영향을 받아 있으니까 사실은 영접하는 거죠. 대제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사과와 새로운 존재들을 불러들이는 어떤 영접이 사실은 공공성을 더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영접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들 여기 지금 잘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저는 함부르크의 공공미술 가지고 이제 글 쓴 게 논문이 하나 있고 책으로 공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크 픽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시민들이 이 뒤에 있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 장소가 네덜란드 투자회사가 여기를 이제 사기로 해서 워터프론트마저도 이제 뺏기게 되고, 함부르크가 원래 그 푸들이 그 함부르크산 개라 하더라고요. 푸들 내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곳마저도 사라지는 거에, 예, 이제 이 근처에 사는 시민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여기가 장크트 파울리 혹은 쌍파울리 교회 인근인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 빈민들이 이게 얽혀 사는 뭐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도 좀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이제 공공미술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들어서 나름의 어떤 개념화된 지도를 만들어내서 그 파키 피셜의 장소가 폴리티컬 필드이자 액티비스트 필드이자 소셜 필드이자 아트 필드로 이제 그 지도를 매핑해내죠. 그리고 지금 이 지도 밑에 보이는 여기 그 장소가 실제로 이제 예술가들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내서 장소를 창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계에서 발언권조차 가지지 못했던, 미술계를 일종의 세계로 치면 미술계에서 발언 권한이 없던 그런 권리가 없던 존재들이 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발언을 해내고, 그리고 작가들은 사람들 일반인들이 사는 그 장소에 자신들의 어떤 작업들을 뭡니까 구현해낼 때 자신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파크 픽션의 사례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서 되게 중요하게 같이 돌아가는 허브 센터였던 이 골든 푸델 클럽이 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손을 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저항하는 장면들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넘어가시면 이런 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긴 갱에비어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골목 구역을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연합해서 보존하게 되고 점거하게 되고 네덜란드 투자, 여기도 네덜란드네요. 네덜란드 투자회사 한체바스트에게 함부르크 시가 2배 값으로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시민들이 저항하고 작가들이 함께 저항하고
해서 3배 값으로 다시 되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요런 그 콤 인디 갱해라고 해가지고요. 갱해 비어테를 이제 예술가들이 살면서 이제 예술을 공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면서 각계 영역에서 발언권 없는 존재들이 발언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들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이 예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됐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가능성이 바깥에서 벌어졌다면 미술관이 미술관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을까를 이번 전시에 이제 약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전시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원고를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9페이지가 와서요. 신성모독의 꼴라주라고 하는 주제를 했습니다. 이때 신성모독은 저는 프로페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세큘러라이제이션은 사실은 신성모독이지만 그 신성한 존재가 신에서 군주로 옮겨갔을 때에 이제 그 세속화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프로페인은 세속화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아예 신성한 것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권위 있고 신성한 것이 없는, 저는 이번 작업이 신성모독에 꼴라주다. 저는 이거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에 꼴라주다라고 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 너무 늦게 입을 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경남 도립미술관의 사러리라따와 별유천지는 폐허가 된 공공장소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술관의 관성에 그리고 미술관 밖 공공예술에 도전장을 낸 듯했다. 일상의 공적 장소에서 제도의 보호 아래 예술이 공공을 빙자한 저는 퍼블릭 아트와 다르게 이제 행정의 힘이 센 그런 미술을 관공미술이라고 저는 따로 부릅니다. 이것도 저번에 도립미술관에서도 처음 썼던 말인데요. 그래서 퍼블릭 아트 대신에 오피셜 아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관공예술로 타락하고 예술이라는 브랜드 아우라로 장소와 커뮤니티에 마음대로 침입하고 심지어 제도의 보호까지 받으면서 염치 불구하던 페이크 공공미술관은 다른 공공성을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이번 전시를 최고의 공공미술 전시라고 성급히 찬양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전시를 보고 설렌 건 부인하기 어렵다. 전시를 보고 미술관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었다는 것도 부인하기 싫다. 이번 전시는 불법을 제도화한 장에서, 다시 말해 저항을 허용한 장에서 무릎 꿇고 반항하던 수준의 공공미술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재환 화계사의 말 맞다나 이 전시를 개최하면서 여러 면에서 미술관의 한계가 있었다고는 하나 전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좋은 전시가 미술관과 제대로 만나면 일상을 다시 보게 하고 토바보게 하는 힘을 줄 수 있다. 규범적, 제도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일상의 사물을 보는 신비한 경험은 올덴버그의 오브제 작업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물체의 감각을 넘어 사람과 삶이 넘어오는 힘을 느끼게 해주었다. 일상의 용품의 맥락을 끊어와서 비상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예술 오브제의 역학이라면 흔히 일상의 흔적도 끊어지기 마련인데 이 전시의 오브제는 일상의 삶을 유령처럼 달고 들어왔다. 오브제들 간의 신들린 힘은 아무래도 전시 전체의 형식인 꼴라주의 중층적 저력에 있는 듯했다. 모아모아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관객의 약한 참여를 다른 형식으로 보완했다. 그것이 바로 꼴라주의 중층성이다. 이 전시는 일상용품을 그 일상에서 떼어내고 재조립하여 일상을 다시 보게 하는 힘만 두드러진 게 아니었다. 작가와 일상인과 관료도 서로 꼴라주가 되었다. 꼴라주라는 전시 전체의 형식은 장소성 대 비장소성, 일상 대 비상, 온라인 대 오프라인, 공 대 사, 가까움과 멀음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다. 아우라나 숭고의 정의도 바로 이 이중성을 통한 압도적인 힘에 있는데 각 지역의 오브제를 떼어내서 서로 변증법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도록 했던 꼴라주에서 그 유사한 힘이 발생했던 것이다. 덕분에 전시는 미술관이라는 장소성마저 재정의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물론 일상이라는 장소성도 다시 보게 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정화는 이 힘을 감지했던 것인지 기가 막히게 무속인을 오픈식에 불렀다. 그는 전시를 장식하는 들러리가 아니었다. 스시마 유코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스시마 유코는
빙의된 말에 4인칭 언어라는 말을 붙였다. 무속인의 말은 나의 말도 너의 말도 아닌 말로 말하는 사람이다. 무속인의 신들린 말 역시 꼴라주인 셈이다. 무당의 언어, 소리 또는 노래가 꼴라주라면 무당의 무구도 성속의 꼴라주다. 전시장에서 무당은 오브제의 숲을 거닐며 오브제들에게 그렇게 신을 불어넣고 있었다. 미술과 음악과 무용까지 꼴라주된 오픈식은 가히 걸작이었다. 일반적인 물건을 무구로 바꾸어 사용하는 무속인들을 생각하니 당시 사용된 악기 역시 일상의 생활용품의 꼴라주 아닌가. 일상성과 비상의 이중성이 전시 전체에 꼴라주됨으로써 오브제의 아우라 효과가 두드러졌다. 발휘된 아우라의 위력을 마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나는 전염성이 강하다. 오픈식에서 사람들은 일상 속의 비상, 소위 마나를 경험하고 그 힘을 느꼈다. 이후 전시에 올 사람들도 이 마나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장승을 세우듯 미술관 안팎에서 그렇게 꼴라주의 기념비가 세워졌다. 꽃이 만발했다. 예수가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위대한 옛 선지자들이 같이 강림한 적이 있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신성한 힘이 전시관에 임했다. 베드로였던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그 자리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예수의 말이 기억난다.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전시가 내게 그랬다. 이제 시작이고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진정한 성스러움은 신성 모독 수준의 세속화에 있다고. 미술관이 공적 장을 열어주는 것일까? 아니면 미술관이 공적 장으로 열리는 것일까? 관료가 통제하는 미술관은 수동적이고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다. 미술관이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생각해서 일반인에게 자신의 규칙을 강제하는 경우 자신들이 일반인들에게 미와 예술의 은총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낭만주의적이고 권위적 작가도 그렇다. 학예사가 언급한 미술관의 한계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이다. 제도에 질식한 실험없는 행정을 비판하며 공공예술은 행정의 기술을 넘어 예술적인 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과감한 실험도 마다 않는 행정 말이다.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식의 보수적 행정은 내가 정하지도 않은 규칙의 권위와 만나지 예술과 만나지 않는다. 미술관은 진정한 신성모독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예술과 미의 전당이 될 수 있다. 관객의 침입과 일상의 침입으로 미술관의 경직된 문이 열리고 기어이 자신의 권위를 박탈당해야 미술관은 진정한 미의 전당이 된다. 최정화는 그 악마의 문을 열었다. 공공성은 미술관에다 대고 감히 주여 여기가 좋사오나라고 말한다. 예수의 변화를 감상했으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내려가자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변신한 예술은 찰나의 전율이었으나 어서 그 변화, 성스러움을 걷어제치고 다시 세속으로 가야 한다고. 거기서 다시 열리고 변화해야 한다고. 새로운 예술사를 써야 한다고. 원효도 그랬다. 예수도 말했잖냐. 세술은 세부대에 담가야 한다고. 공공장소의 예술가들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삽질을 반복하자 일상인과 그들의 단편이 미술관으로 쳐들어왔다. 작가가 악마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도 그 뜻이다. 미술관은 더 이상 예술가만의 성지가 아니다. 아울러 일상인의 과거만을 기억하는 박물관도 아니다. 나는 미의 전당을 속세에 봉헌한 이 악마적 행위에 찬사를 보낸다. 아간벤의 세속화 예찬 역시 그 신성모독의 악마성을 찬양하는 것이다. 신성을 모독해야 악마는 비로소 신이 규정한 악마의 가면을 벗고 세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선악의 그 경계가 흐트러지니까요. 신성과 그 질서는 권위자의 놀이터일 뿐이다. 신성모독은 이 허위의 장기판을 뒤집는 일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임계가 열어둔 문으로 침입하는 새로운 세속을 환대하는 일이다. 최고 걸작인 시는 아직 써지지 않은 시라고 했지 않나. 아직 끊어지지 않은 신성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일상의 디오니소스가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매번 신은 죽었다고 선언해야 한다. 아니면 미의 전당은 일상의 성스러움을 부여한 후 열린 문을 얼른 다시 닫아 걸어 잠그고 새로운 성스러움의 방부제를 뿌린 후 즉시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아방가르드도 충격으로 세속의 문을 열었다가 제도에 그렇게 길들여지고 제압되지 않았던가.
지속적 신성 모독을 위해 한 가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 점거다. 미술관을 점거하는 건 말이다. 세속이 예술의 성지에 최종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 말이다. 다양한 일상의 공간이 점거를 통해 공간의 민주주의를 획득했다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예술가들이 바깥에 나가서 점거한 사례잖아요. 저는 이제 반대를 제안하는 것인데요. 바깥에 나가서 점거를 했다면 왜 미술관은 예외여야 하는가? 왜 작가들은 미술관을 스쿼트하지 않는가? 이는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를 주여 여기가 조사오나의 정신으로 미술관을 모욕하는 일과 같다. 작가가 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하면 된다. 어차피 공공미술은 역전된 아방가르드고 이 역전을 통해 일반인 대 작가의 경계는 사라질 테니까. 작가가 일상의 장소를 점거했으니 시민은 미술관을 점거해서 세속화시키면 된다. 그러면 모든 권위의 경계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미술관을 스쿼트하라. 미술관이 재빨리 이를 허용하기 전에 이것이 시민 불복종의 미학이자 진짜 아방가르드다. 그리고 세속이 예술 제도에 선언하는 최종 선고이자 일상을 예술화하고 예술을 일상화하는 공공예술과 예술 정치의 최종 목적지가 열리게 되는 일이다. 그래야 또 다른 예술사가 작성될 것이다. 공공예술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술의 공공성 아니겠나. 미술관이 점거되는 것으로 이 일은 시작될 것이다. 고맙습니다.